오늘은 태조야사 제2편 스토리를 계속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계는 분개하여 대답하기를 그렇게 두려울 터이면 아예 올라오지 않으니만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왔으니 싸우지 않으면 어쩌자는 것인가. 지금 군왕께서 피난하고 계신 이때 어찌하여 주저하고만 있는가. 무서워 싸우지 않음은 도적에게 약함을 보임이니 이 어찌 부끄럽지 않으려. 하고는 기와 북들을 정제하여 진군하는 것이었다. 그때 적군의 정예가 동문 안에서 잔치를 하느라 허술함을 틈타 장검을 휘두르고 동문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장수들로 하여금 남문과 북문을 나누어 치게 하였다. 장수들은 성계의 지휘대로 각기 군사를 독려하여 성을 에워싸고 쳤다. 그동안 적장들은 고려의 군사를 업신 여긴 나머지 모두 마음이 해이해져서 별로 방비함이 없이 주색에만 빠져 있다가 벼랑간 사면 팔방에서 포위하여 쳐들어옴을 보고서야 황망이 군사를 정돈하며 대적해 오는 것이었다. 이에 고려군의 선봉이지라는 용맹을 뽐내어 구름 사다리를 놓고 성 위로 올라가서 성을 지키는 적장을 단칼에 베고 자기 편 군사들을 불러 일제히 성에 오르게 하니 성계는 전군을 이끌고 물밀듯 성 안으로 쳐들어갔다. 앞을 가로막는 적은 칼과 화살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특히 장군 이성계가 당기는 활시위 한 번에 적장 한 명씩이 거꾸러졌다. 고려군은 용기 백배하여 닥치는 대로 창과 칼, 쇠채찍, 쇠도리깨 등으로 찌르고 베고 치곤 했다. 이때 장수들이 거느린 군사들도 이 기회를 틈타 성문을 깨뜨리고 들어오니 적병은 막아낼 길이 없어 3대 쓰러지듯 했다. 맹렬한 사륙전의 결과 적군의 시체는 산같이 쌓이고 유혈은 내를 이루었는데 이 싸움에 도륙된 적군의 수요가 무려 10여만이 되었고 적장, 주원수, 부자, 사류와 관선생 등이 모두 성계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리하여 장수를 잃은 나머지 적병들은 갈발을 잃고 이리 몰리고 저리 쫓기자 이성계는 각진의 영을 내려 적군을 다 죽이란 법은 없으니 남은 도적은 달아날 길을 열어주어라 하였다. 그리하여 남은 도적들은 살기를 찾아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아나는데 중도에서 잡혀 죽고 굶어 죽은 자가 또한 부지기수요. 간신히 살아서 압록강을 건너간 자는 몇천 명에 불과했다 하니 적군 10여만이 이 싸움에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음은 물론이다. 난리가 평정된 후에야 공민왕은 개경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본시 심성이 유약하고 남의 참소를 잘 듣는 왕인지라 당시 평장사란 높은 지위에서 국권을 농락하며 횡포를 일삼던 간신 김용은 정세운과 안유 등을 미워한 나머지 그들의 전공을 시기하여 도리어 헛된 말로 왕에게 다음과 같이 무고하였다. 정세운, 김득배, 안유, 이방실 네 신하들은 공은 큰데 상이 적다고 이심신을 품고서 왕상을 원망하고 있나이다. 이에 공민왕은 진상을 조사해보려고도 하지 않고 김용의 말만 들어 그에게 죄를 다스려 징계하라 하였으므로 무고한 공신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그러나 이성계만은 어렵게 이 화를 면하였으니 이는 오로지 천운이라고 할 것이다. 이때 중국의 형편은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흥하던 원나라가 차츰 쇠망하고 강남의 탕하 주원장이 군사를 일으켜 새로 명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고려국에서는 명나라의 전반적인 추세는 아랑곳 없다는 듯 쇠망해가는 몽고족인 원나라만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공민왕의 서삼촌으로 덕흥군이란 자가 있어 왕에게 죄를 짓고는 원나라로 도망해가 있었는데 최유라는 신하가 또한 죄를 범하고 원나라로 달아나서 덕흥군과 손을 잡고 비밀리에 본국의 간신 김용과 내통하여 공민왕을 패하고 덕흥군을 옹립하기로 모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원나라 황제에게 공민왕을 얽어 참소했으므로 원제는 그 말을 믿고 조서를 내려 공민왕을 패하고 덕흥군을 고려국왕으로 책봉했다. 한편 역신 최유와 원나라 장수 몇 사람으로 하여금 군사 2만을 거느려 덕흥군을 옹위하고 고려로 쳐들어가게 하였다. 이런 사실을 탐지한 공민왕은 대노하여 장수들에게 명하여 나아가 적을 물리치라 하였다. 그러나 도원수 이하 장수들이 모두 원나라 장졸들의 기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본 이성계는 분개하여 다음과 같이 외치고 나섰다. 전장에 임하여 겁부터 내는 것은 용맹이 없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고 몸을 아낌이 어찌 충성이겠는가. 그리고는 앞으로 진격하여 맹렬히 들이치니 적군이 감당치 못하고 성계는 활시위를 당겨 원나라 장수 4명을 쏘아 죽이고 적군을 무찔렀다. 이 싸움 끝에 최유와 더 큰 군의 무리는 겨우 목숨을 보전하여 원나라로 돌아갔는데 후에 원제가 잘못을 깨닫고 최유를 잡아 보내어 화해를 청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간신 김용과 함께 최유를 끌어내어 저자거리에서 목을 베었다. 위엄은 동령촌까지 떨치고 원나라의 간섭과 무리한 행위에 분개한 공민왕은 마침내 원나라를 배반하고 그들의 침략의 발판인 동령부 공략을 명하였다. 이때 왕명을 받은 이성계는 군사를 거느리고 동령부로 향하여 진격하였다. 그가 압록강을 건너던 날 밤의 일이다. 호련히 붉은 기운이 하늘로 뻗쳐 오름을 바라보고 있던 공민왕은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 기운은 틀림없이 장수의 기운이다. 내가 이원수를 동령부로 보내는데 그는 명장이므로 저런 기운이 나타나는 것이다. 공민왕은 이성계가 명장임은 알았으나 군왕의 기상이 그에게 있음은 몰랐던 것이다. 성계의 군사가 동령부의 성하에 이르자 성중으로부터 한 장수가 나와 대적하는데 그는 용맹이 비상하기로 이름난 올로터물이라는 자였다. 성계는 그의 용맹을 가상히 여겨 그를 죽이지 아니할 작정으로 화살의 촉을 빼고 쏘았다. 7번 쏘아 7번 모두가 그의 투구를 마치니 적장 올로터물은 그 귀신 같은 재주에 감복하여 말 위에서 내려 땅에 엎드렸다. 오늘의 하늘 같으신 장군의 위엄을 알았습니다. 소장은 본시 고구려 사람입니다. 장군님께 신복하게 싸우니 거두어 주십시오. 성계는 즉시 그의 귀순을 허락하고 군중에 거두어 두었는데 그는 그 후부터 성계의 휘하에 따라다니면서 많은 전공을 세우고 나중에는 북면 병마호까지 지냈다. 한편 동령부를 지키던 원나라 장수 고알레는 여전히 한거를 계속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성계는 활주를 당겨 연거푸 3대를 쏘아보냈다. 살은 날아가는 대로 적장 고알레의 면상을 마치었다. 성중의 장졸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겁에 질려 전의를 잃었다. 그리하여 몰래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는 자가 부지기수였다. 고알레는 마침내 대적지 못할 줄 알았음인지 중상을 입은 몸으로 성문을 빠져나가 버렸다. 그리하여 성계는 별 힘 안 들이고서 적의 요새 동령부를 함락시켰다. 인근의 여러 성지를 지키고 있던 장수들도 혹은 달아나고 혹은 항복해 옴으로써 이 성계의 위엄은 동령성 일대에 떨치었다. 이 싸움으로 변경은 더욱 확대되어 동은 여진에서 북은 동령부까지 남은 압록강에서 서는 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려에 귀속하였다. 진짜냐, 가짜냐. 공민왕 때 신돈이란 요승이 있었다. 그는 위인이 간사하고 음흉하여 사람을 잘 유혹할 줄 알았는데 당시의 공민왕도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를 스승으로 섬기고 신임할 뿐 아니라 마침내 국권을 내맡기기에 이르렀다. 신돈이 처음에는 도가 높은 중인 채하고 왕을 후렸는데 그가 권력을 잡고 난 후에는 음흉한 심수를 부려 많은 선비를 모함하여 죽이고 첩을 무수히 두고 향락할 뿐만 아니라 재상가의 젊고 어여쁜 부녀자를 간통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의 비행과 추문은 날이 갈수록 높아 가기만 했다. 그 무렵 공민왕은 아들이 없어서 후사를 걱정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원나라의 종실 여자와 결혼하였고 또 다른 비빈도 많았는데 그런데도 자식이 없었던 것은 그가 다름 아닌 성적 불구자임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아무튼 공민왕은 신돈을 총애하는 도가 지나쳐서 자주 그의 집에까지 찾아가곤 하였는데 그때 신돈에게는 반야라는 미모의 첩이 있었다. 신돈은 반야가 수태했음을 알자 조용히 반야에게 일러 말하되 내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일시는 물론 우리 집안이 장차 영귀하게 될 것이니 잘 들어라. 다름 아니라 내가 지금 수태 중이니 너의 몸을 잠시 왕에게 바친다면 후에 아들을 낳는 날에는 필연 왕자가 될 것이다. 그 왕자가 귀하게 되면 너도 귀히 되고
나도 평생 권리를 잡을 수 있게 되잖겠느냐. 그러니 너는 내 말대로 행하여라. 반야는 처음에는 사양하는 척하다가 제3 간청하는 바람에 그리하겠노라고 응낙하였다. 그리하여 이 두 남녀의 미략은 마침내 왕이 내방하여 노는 날밤에 이루어졌다. 신도는 반야를 자기 집 계집종이라 일컫고 음식을 받들어 나오게 하였다. 그런 줄 모르는 왕은 반야의 미모에 혹하여 그날 밤 머물러 상통하였던 것이다. 일이 공교롭게 되느라고 상통한 지 꼭 10달 만에 반야는 옥동자를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노라 지어 처음에는 신도네 집에서 기르다가 3살 때 궁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왕비가 나왔다고 소문을 내고 왕비로 하여금 기르게 하면서 왕은 대신 이님에게 은밀히 부탁하였다. 이 아이가 실은 내가 신도네 집에 가놀 때 그 집 여비를 상관하여 낳은 것이니 부디 경만 혼자 알고 잘 보호하여 왕씨의 후사를 잇게 해주오. 그러나 공민왕이 성적 불구자임을 다 아는 터인데 이야말로 해괴망측하고 어불성설의 일이 아닌가. 일설에는 왕비가 신돈과 간통하여 낳은 자식이라고도 하나 기실 반야의 소생이지 왕비의 소생은 아니다. 실제의 어머니 반야를 숨기고 어머니 아닌 왕비가 나섰기 때문에 그는 애매한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아무튼 이님은 공민왕이 부탁한 대로 왕이 승하한 뒤에 이노를 후계자로 세웠다. 그가 곧 말썽 많은 군주 우왕으로서 당시 일부의 대신들이 신우라고 배척하던 인물이며 역사 뒤에 숨겨진 영원한 수수께끼의 주인공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공민왕. 고려 공민왕은 의심이 많기로 유명한 임금이다. 이제까지 자기가 신임하고 총애하던 신하라도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기어이 제거하고야 마는 성품이었다. 신돈이 또한 그러한 왕의 성격을 잘 아는 터였으므로 미리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역적모의를 하다가 사전에 탄로되어 멸문의 화를 당하였던 것이다. 나는 새라도 떨어뜨릴 만했던 신돈의 권세, 그리고 자기의 아들 이노를 왕자로 속여 공민왕의 뒤를 잇게 함으로써 평생토록 집권해보려던 그의 음흉한 야망도 비참한 말로와 함께 수포화되고야만 것이다. 그러나 의심이 많아서 신하들을 죽이기를 잘하는 공민왕은 그러한 자신의 지나친 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비명의 최후를 마치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말년에 미모의 홍한 소년 안한, 홍륜, 권진, 노예 등 5사람을 극히 총애하였는데 자기의 요량에는 자신은 생산을 못하는 불구자이니까 어떻게 그들의 능력을 빌려 거짓 자식이라도 두어볼 생각으로 그 5 소년을 시켜 여러 비빈들을 몰래 간통케 하였다. 그러나 정비와 해비, 신비 같은 이는 엄하게 이를 거절하고 듣지 않았는데 익비만이 위협에 못 이겨 하는 수 없이 순종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익비가 잉태한 지 5달이 되자 내시 최만생이 그 눈치를 알아차리고 비밀이 왕에게 고하였다. 왕은 아들을 얻게 될 것이 기쁘면서도 말로는 만생을 향하여 그 5 소년을 죽여서 함구를 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솔직히 자기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이 말을 들은 만생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마저도 함구통에 들기는 정해놓은 터이라. 마침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크게 겁내어 왕의 말을 5 소년에게 은밀히 통지해 주었다. 그리고 함께 모의하여 공민왕에게 올리는 약그릇에 독을 풀어 왕을 시해하였다. 사람을 죽이려 하면서 그 뜻을 누설해버린 공민왕이야말로 자기의 무덤을 스스로 판 셈이다. 불가사리오 화가사리라.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거니와 한때 고려 천지에서 나는 새라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쥐고 휘두르던 신도는 어찌하다가 그만 공민왕의 의심과 미움을 받게 되어 일조에 몰락해버린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가 처음 수원성으로 위리안치되었다가 마침내 역신이라는 죄명으로 왕명을 받은 사자의 칼 아래 무참히 주살되고 말았으니 권세란 미상불 그렇게도 무상한 것인지. 그가 죽은 뒤 불교계는 일시에 말할 수 없는 탄압과 박해를 받게 되었다. 공민왕은 한 번 신돈을 밉게 보자 그를 죽이고 나서도 그에 대한 증오심은 쉽게 가시지 않아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중들까지 모두 그의 도당이라 하여 잡아 죽이라 하였다.
특히 불교를 이단시하고 적대시하던 유신들은 때는 왔다 하고 일시에 들고 일어나 공민왕을 더욱 충동했다. 신도는 황음 무쌍하였나이다. 신도는 탐욕의 눈이 어두웠고 또 재상가의 부녀자들만도 몇십 명을 망쳐 놓았소이다. 불교는 사도이기 때문에 신돈과 같은 황음 무도한 요승이 나왔사오니 아주 국법으로 차제에 금해야 옳은 줄로 아뢰나이다. 이러한 극단론까지 대두되어 마침내 공민왕은 조칙으로서 다음과 같은 불교 박해의 포고를 내리고 전국 각처에 방문을 써붙이게 하였다. 앞으로 불교는 국법으로 금하게 되었다. 만일 위반하는 자는 멸족할 것이며 중은 보이는 대로 모두 잡아들이라. 중 한 사람을 잡아오는 자에게는 5,000냥의 상금과 벼슬을 겸해 내리겠노라. 길 가는 사람마다 이 방문을 읽어보고는 이거 야단났군. 이 모두 요승 신돈의 덕택이렸다 하고 제각기 한마디씩 중얼거렸다. 이때 서북면병마절도사 이성계는 며칠째 심기가 불안하여 함흥사저에서 조리하고 있었다. 그는 신돈의 죽음과 불교 박해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민망해하면서도 한편 통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는 불교에 대한 박해, 그보다도 신돈이 죽었다는 데 여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신돈은 매양 이성계를 은근히 경원하여 외임으로만 나가 있게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가 죽었으니 언제가는 내 직으로 들어갈 수 있으렸다. 그리 되면 하고 자기의 포부와 앞으로 전개할 경륜을 구상하고 있을 때 그의 집 하인으로 있는 경삼이가 외출해서 돌아와 성계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소인도 이제는 벼슬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 거리에 나붙은 방을 보니 중 한 사람을 잡아 바치면 많은 상금과 벼슬을 할 수 있다잖아요. 응, 그래서. 그래 힘께나 쓴다는 소인이 평생 장군님을 모시고 있어 봤댔자. 젖을 한 자리 돌아오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소인도 오늘부터 장군님 댁을 떠나서 중을 잡으러 나설까 하옵니다. 행여 벼슬을 하게 되올지 또 알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성계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상놈이 벼슬은 무척이나 하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아무튼 내 마음대로 하려무나. 하였다. 황감하신 처분이로소이다. 경삼이는 그날 밤 그의 아내와 밤새껏 의논한 뒤 마침내 이성계의 집을 하직하고 이내 송도로 휘동하여 성문 밖 큰 길가에 초막집을 지어들었다. 그리하여 매일같이 중을 잡으러 돌아다녔건만 중은 구경도 할 수 없었다. 중을 잡으려고 나다니는 경삼이 못지않게 그의 아내는 매일같이 집을 지키고 있으면서 남편이 어서 중을 잡아 바치고 벼슬하게 될 것을 은근히 기다리며 축원하고 있었다. 얼른 중을 잡아야만 나도 안방마님이 되어 호강을 톡톡히 해볼 텐데. 이런 영화로운 꿈을 그리며 방문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문득 저 멀리서 한 사람의 중이 나타났다. 경삼의 아내가 하도 반가워 살인문 밖으로 뛰어나갔을 때 그 중은 제 발로 걸어서 그 집을 향하여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렇지 하늘이 무심하려고. 경삼의 아내는 조아라고 서서 기다리는데 이윽고 중은 가까이 다가왔다. 아니, 이게 웬일이 오니까? 경삼의 아내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며 중에게로 달려들었다. 그것은 그 중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뜻밖에도 그 중은 바로 자기의 오라버니였기 때문이었다. 오래전에 출가 초지한 뒤 소식이 없어서 죽은 줄만 알았던 오라버니였다. 아니 내가 고래 언제 이리 왔니? 오빠도 한편 놀라고 반가운 모양이었다. 함흥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 참 반갑구나. 그런데 이렇게 어지러운 시절에 오빠는 어찌하여 숨지 않고 나다니세요? 하고는 다시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누가 볼까 무서워요 하며 경삼의 아내는 오라비의 손을 끌다시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배가 고프다. 여러 날 굶었구나. 찬밥이라도 없겠니? 중은 몹시 허기진 듯 털썩 방바닥에 주저앉으며 누이를 쳐다보고 말하였다. 네, 좀 기다리세요. 곧 차려드릴 테니. 경삼의 아내는 부엌으로 나가 밥을 짓는 동안 착잡한 상념이 교차하였다. 오래간만에 만난 오빠. 네 오빠. 하나뿐인 동기간. 아,
어떡하면 좋을까? 에이, 오라버니면 대수냐. 남편이 벼슬을 해야 나는 안방마님. 소리를 듣고 구종별배를 거느리지 이렇게 그녀는 벌써 오라버니를 잡아받침으로써 도래할 영화의 꿈에 도취되어 버렸다. 이윽고 그녀는 밥 한 그릇을 깨눈 감추듯 하고 난 오라비 안희중을 향하여 지금 밖에선 야단났어요. 혹시 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어서 저 다락 속으로 들어가 계셔요. 하고 다락문을 열어주었다. 내야 잡히면 잡히고 아무 걱정할 것 없다. 누이가 안내하는 대로 다락으로 들어갔다. 이때 경하면서 중은삼의 아내는 자물쇠로 다락문을 밖에서 잠가버렸다. 그의 남편 경삼이가 그날도 허탕치고 터덜거리며 돌아온 것은 날이 저문 뒤였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